자, 이번 시간에 이제 103페이지 회계란 무엇인가 나와 있죠. 자, 회계, 자, 알파벳 A라고 그랬죠. 어카운팅. 어카운팅은 계산 세많은 일련된 과정 그랬죠. 그래서 회계가 무엇일까? 때는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 한번 자 개념을 보시면은 자, 회계정보 이용자. 회계정보 이용자가 한정된 자원, 한정된 자원이 있는데 이게 한정된 자원에 있어서 효율적인 배분, 효율적인 배분을 하기 위해서 자 기록계산 정리된 것에 대해서 배분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의사결정, 자 현 배분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하민 배분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자, 회계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자, 회계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부기, 장부에 기입하는 부기를 봤는데 부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록계산 정리된 걸 바탕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부기가 바탕이 돼야겠죠. 자, 그런데 이런 회계정보 이용자 하면은 종업원,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런 회계정보 이용자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하기 위해서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차피 효율적인 배분, 이 배분도 우리가 중시하죠. 특히 회계는 이렇게 효율적인 배분을 하는데 근데 자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배분과 관련해서 시험적으로 해서 자, 이 배분 과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 배분하면 대표적으로 자, 상품에 대해서 그래서 팔고 남은 것을 팔면 얼마나 팔았고 얼마나 남아 있냐. 이것도 실제 팔고 남은 걸 쓰면은 그걸 끝날 때마다 기록하면 힘드니까 배분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선입선출법이냐 뭐 이동평균법이냐 이런 평가 방법 등을 통해서 배분해 주거든요. 이런 게 우리가 배분 과정에 또한 우리가 원가 관리에 가서도 마찬가지 뭐 배분 자 효율적인 배분 과정을 많이 보는 데서 합리적인 방법들에 따라서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그 배분하는데 의사결정하는데 요런데 그래서 이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도 회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의사결정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냐 없냐 그래서 우리가 원가에서 관련 원가냐 비관련 원가냐 디시전 메이킹 그래서 회계도 어떤 선택의 셀렉션 또는 초이스가 아니라 디시전 메이킹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니까 그 의사결정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련 원가냐 비관련 원가냐 이런 원가도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사결정에 따라 참고로 관련 원가냐 비관련 원가냐 자, 어려운데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냐 관련이 없냐 그 말. 뭐 의사결정에 관련된 원가 하면은
approximate cost 기원가. 기원가라는 게 대표적이고 비관련 원가 하면은 sunk cost 매몰원가. 매몰원가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기원가니 매몰원가니는 원가 회계에서 정리하고 관리에서 정리하겠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가 이론적인 우리 개념체계상 우리 이론 체계에서 유용한 정보에 대한 회계 정보에 있어서 질적 특성,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질적 특성이란 걸 따질 거다 그 말. 그래서 이 유용한 정보는 질적 특성이지 인포메이션 이 정보를 양적으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한 질적 특성으로서 뭐 공부하겠지만은 근본적 특성과 보강적 특성이 있죠.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의 근본적 보강적 특성의 이해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의 보강적 특성 등의 구분해서 유용한 정보가 되게 한 질적 특성인데 근본적과 우리가 보강 특성을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게 될 거다. 그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의 전달을 전달하는데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회계 목적이다 그 말. 그래서 회계, 이 회계 지금 회계가 뭐냐를 살펴봤지만 이 회계의에서 회계 목적이 뭐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회계로서 전달이나 제공을 우리가 말은 틀리면 동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또는 전달하는 과정에 제공하는데 의의와 목적을 두고 있는 게 회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을 두는 건 당연히 회계는 어카운팅, 전달 또는 제공하는 과정의 의미를 의미하죠. 그래서 회계가 뭐냐? 결론적으로 다 띄어도 회계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회계에 있어서 우리 개념을 한번 정리해봤죠. 그러면 이 회계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그래서 회계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회계정보 이용자를 다른 말로 이해관계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 하면은 주주, 종업원, 채권자 등이 있고, 경영진, CEO 등이 있겠다. 그 말이 CEO 등이 있겠다. 그래서 주주, 종업원, 채권자, 투자자 등 경영진 등이 회계정보 이용자, 이해관계자다. 그 말이. 그럴 때 이 회계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회계를 한번 구분해 보면은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물론 이 관리회계 쪽에서 원가 회계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재무회계 관리회계를 통틀어서 학문적 시스템화 시켜놓은 것을 회계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제가 회계학, 그러면 우리 공부하는 과목은 회계 원리인데 왜 회계학이라는 의미를 합니까? 지금 원리적인 파악을 하게 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시험은 문제 유형을 보면은 회계 원리 유형이 아니라 회계학 시험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 말은 우리 회계 원리는 원가 관리에게는 회계 원리 과목은 정리를 안 합니다. 원리를 따질 때는. 그런데 우리는 원가 관리회계가 8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한 40문항 중에 자, 8문제가 원가 관리회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회 영역에서 자, 32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문항 중에서도 원가 관리회계를 정말 더 힘들어하죠. 자, 그럼 저는요, 시샘말로 표현이 좀 첫 시간이 그렇지만 이렇게 반타작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은 원가 관리회계는요, 반타작은 해야 돼요. 절반은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목표 점수 60점을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원가 관리회계도 여러분이 뭐 지금 입문 시작이지만 앞으로 공부하면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역시 정상적인 과정으로 정리할 때 저는 욕심은 한였지만은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이 내용까지는 정리 좀 해달라 하면은 그 내용까지는 정리를 하시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저하고의 믿음. 그러면서 이런 재무회계 관리회계로 구분되는데 이 분류는 회계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그래서 자, 주주종업원 채권자 등은 외부 정보 이용자고 자, 경영진 등은 내부 정보 이용자다 그 말. 내부 정보 이용자. 그래서 재무회계란 외부 정보 이용자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하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관리회계로서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외부 정보 이용자는 재무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의 전담은 관리회계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4페이지에 회계 분류에 자, 그래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구분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주주종업원 채권자 등에게, 그다음에 경영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자, 관리회계로서 그러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있어서 공통점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냐? 비교표 있는데 이런 과정은 지금 저는 기본서 과정 서는 거고 입문 과정서는 개념 파악이니까 회계 원리는 오히려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의 동계 자, 이 회계학적인 접근이 이러면서 정보 이용자가 외부냐 내부냐 또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 게 유용성이 많다. 제가 노파심에 재무회계 영역이 훨씬 더 광범위하는데 문항수만이 되고 그래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영역에서 어느 분이 60점은 24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8문제를 버리고 32문제 중에 24개를 맞으면 되지 않습니까? 60점. 그런 전략을 짜신 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뭐 전략 이야기도 했지만은 회계 원리는 편식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의미는 뭐냐면 재무회계 영역이든 관리회계 영역이든 과정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충실해야지 본의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재무회계 관리회계에서 우리가 회계 분류해서 회계 목적까지도 한번 구분해서 정리를 해드려 봤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하나만 좀
요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에서의 정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니까 그 정보의 방향, 정보의 성격, 정보의 방향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자, 정보는 그러면 재무회계, 관리회계에 있어서는 재무회계는 외부정보 이용자죠. 외부정보 이용자니까 과거 지향적, 과거 지향적이라면 자, 당연히 자, 관리회계는 미래 지향적 사고를 갖는다 그 말. 그래서 보면은 불만적으로 재무회계는 과거 지향적 기록된 정보를 가지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해 준다면 우리가 관리회계는 미래 정보, 미래 지향적은 현재 있는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결과를 추구하는 의사결정에 도움 주는 게 관리회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과거 지향적이냐 미래 지향적이냐, 그래서 당연히 재무회계는 화폐적, 재무적 정보를 다른 말로 하면 화폐적 정보라고 합니다.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면 당연히 관리회계는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도 포함하는 게 뭐다? 관리회계 특징으로서 비재무적 정보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회계로서 정보의 방향이라든가 정보의 성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무의 관리로 구분해서, 그래서 훨씬 더 비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리회계 영역에서는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분석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분석. 왜? 근데 이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자, 원가 차이 분석이라든가 또는 손익분기점 분석, 이런 분석 등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정보로서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석 등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게, 그래서 분석은 시간적인 좀 어려움이 많죠. 분석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문제도 좀 분석 관리 문제가 좀 힘들어하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는 우리가 특징으로 구분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회계에 대한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 그럼 이제 부기는 뭐냐? 재산 상태의 증감변을 기록하는 것을 부기라면 그 기록된 가지고 회계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는 게 뭐다? 어카운팅 회계라고 하더라. 그랬을 때 자, 이런 부기하고 회계의 관계는 한 번 더 기본 잡을 때 계란 후라이 전체 흰자 쫙 깔리는 게 회계, 그 가운데 노란 자 보이죠? 이게 부기라는 것은 원리는 같으니까 이런 회계하고 부기를 같이 놓으면서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바탕을 두고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런 회계 이제 단위란 게 나온다. 회계 단위, 어카운팅 유닛 단위, 그다음에 회계 기간. 그래서 회계 단위하고 회계 기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회계 단위하면 장소적 범위를 회계 단위라고 하고, 회계 기간 하면 얘는 시간적 범위를 회계 기간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장수적 범위가 되기 때문에 회계를 기록하는 장수적 범위죠. 그러기 때문에 기록하고 측정한 단위를 의미하니까 그 장수적 범위에서 본점, 지점 등이 회계 단위가 되겠다 그 말. 본점, 지점 등이 회계 단위. 자, 그런데 회계
기간은 단위는 그렇게 공부하면 시험적으로인데 회계 기간은 대단히죠. 그럼 회계 기간 하면은 KIFRS에서는 보고 기간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회계 기간은 회계 연도, 회계 기간, 회계 연도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또는 우리가 세무회계에서는 저는 회계 기간, 회계 연도 또는 사업연도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회계 기간, 회계 연도, 사업연도. 자, 그런데 그게 보고 기간, KIFR에서는 보고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럼 KIFR에서는 이 보고 기간은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해라. 그래서 보고에는 적어도 최소한이죠.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하라. 그 말이. 자, 그런데 1년이 아닐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최소한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해야 된다. 자, 그래서 1년 하면 그래서 보고기간 1년 기준. 그래서 1년 기준 1년 단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간적인 범위는 1년을 주어졌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반복한 이유는 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적인 범위가 1년을 주어진 것이지 시작과 끝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 끝이 뭐냐? 그래서 법인에 따라 우리 기업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이 있고 3월 결산이 있고 7월 결산이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적어도 1년 단위의 일반적인 기업의 1년의 시간적인 범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한다. 그 말이. 제가 일반 기업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보고 기간으로 하는데, 그래서 자, 과목의 특성상 회계원리 과목은요. 자, 제2과목 문제를 보시면 회계원리 제2과목 41번. 자, 문제 41번 문제 이렇게 나오기 전에 회계원리는 그 박스로서 전제를 까놨습니다. 그 안에 회계원리를 문제를 풀어갈 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제가 보고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딱 전제를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회계원리를 문제를 정리해 나갈 때 이런 전제로서 1월부터 12월 30일까지를 시간적 범위 보고 기간으로 하라. 그 말. 다시 말해서 이 보고 기간의 시점에 따라서 답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을 깔기 위해서 회계는 다른 과목에 없는 이렇게 문제 바로 위에 이렇게 네모 박스로서 전제를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가장 합당한 답을 찾아라. 그것도 주어진 자료에서 주어진 자료 위에는 생각이 나고, 왜? 특히 회계는 자료에 따라 답이 엄청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 위에는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가장 합당한 답을 찾아라. 전제는 1월 1일부터 또 그 전제는 KIFRS를 적용해서 가장 합당자료, 이런 회계원리의 시험적인 과정이라는 거. 그래서 이 보고기간은 회계기간은 1월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하는데, 네, 자, 1월 1일, 12월 31일을 예를 들어서
2017년 주자. 그러면 2016년이 있을 거고 2018년이 있을 거다. 자, 그럴 때 2017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당기라고 하자. 당기. 예? 자, 이 당기도 줄임말이죠. 당기는 당해년도 회계기간, 보고기간을 줄여서 당기. 단이 아니라 당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기. 예? 그러면은 자, 2017년도를 당기라고 한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당기라고 한다면 2016년도는 당기 전이 되기 때문에 전기라고 한다. 전기. 앞 회계년도다. 그럼 앞 회계년도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2018년도는 17년 당기가 되는 다음 연도. 그래서 차기라고 하더라. 차기. 그래서 전기, 당기, 차기는 고정된 게 아니라 2017년을 당기라 했기 때문에 16년이 전기고 18이 차기죠. 당했는데 2018년이 당기라면 2017은 전기이고 2019년이 차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회계 원리 시험은요, 보고 기간이 어느 연도로 주어지는지 그 연도가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 연도에 따라서 답이 틀려지니까. 그래서 이런 회계 원리에서는 이렇게 회계 기간의 회계 연도의 중요성도 지금 한 번 다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기, 당기, 차기인데 이제 차기는 지금 기간에 대한 차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어적으로 당기는 좀 덜 그런데 당기는 당해년도 회계 기간. 그런데 자, 요 전기라든가 이 차기 이러다면은 한자적인 표기 돼서 전년도 회계 기간. 차기는 다음 연도 회계 기간을 의미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말로 전기하면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옮겨 기록하는 거. 전기. 옮겨서 기록한 거 전기예요. 그러면 차기는 차변에 기록한 것 줄여서 차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기 차기는 회계 보고 기간에 있어서 전기, 당기, 차기로서 전년도인지 당해년도인지 다음 년도를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영어적으로 자, 전기 나옵니다. 포스팅. 자, 이걸 영어적으로 전기 포스팅. 차기. 차변에 기록한다. 그런 의미하고 기간하고 혼돈하지 말고 지금 다시 말해서 보고 기간에 전기, 당기, 차기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기가 됐든 차기가 됐든 전개됐든 자, 역시 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기는 18년 1월 1일부터 13월 1일이죠. 그래서 2017년 1월 1일이 해당 회계기간의 시작이라고 해서 기초라고 하더라. 자, 12월 31일을 회계는 끝이라고 해서 기말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기초, 기말. 그래서 저는 기말은 뭐의 의미냐면 시점이다 그 말. 회계는 시작한 시점을 기초, 끝나는 시점을 기말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시작한 시점, 끝나는 시점, 앞으로 회계 원리를 정리하고 이해할 때요, 이 시점이란 걸 반복적으로 해두셔야 돼. 시작한 시점이 기초, 끝나는 시점이 기말이라고 하는데 이 시점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2016년 2016도 12월 30일은 기말입니다.
2018년 1월 1일은 기초입니다. 그랬을 때 2016년 기말과 2018년 기초는 똑같습니다. 2017년 기말과 2018년 기초는 똑같습니다. 1월 1일이고 12월 31일이고 아니 12월 31일 1월 1일은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 끝나는 시점은 2018년 시작한 시점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2016년 끝나는 시점의 100원은 2018년 시작한 17년 시작한 시점의 100원과 똑같은 거예요. 잠자고 일어났다고 해서 100원의 금액의 가치가 바뀝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시험에서는 2017년 기초 1월 1일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대신에 2016년 기말 자료를 주어집니다. 그럼 연도는 2017년도 어떤 자료에 따라 답을 찾는데 2016년도 자료에 기말이 주어지면 2017년 기초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증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2016년 기말 금액은 2017년 기초 금액과 똑같고 2017년 기말 금액 2018년 기초 금액과 똑같다. 증명을 하길 거죠. 그 증명은 우리가 필요한 클로즈 결산 과정 때 제가 분명히 증명해 드릴 테니까 확신을 가져라. 2016년 정기말 금액은 17년 당기초 금액과 똑같고 당기말 금액은 차기초 금액과 똑같다는 거. 그러지? 당기, 기초, 기말이 똑같다는 말 아니에요? 자, 전기말과 당기초, 당기말과 차기초. 그러면 똑같다는 의미에서 자, 12월 30일 1월 1일 똑같죠? 12월 1월 1일 똑같죠? 이걸 의미해서 요 회계기간, 보고기간에 대한 이 개념은 시험적으로 뭐 기초가 뭐냐, 기말이 뭐냐 이런 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회계 원리를 공부하면서 기초, 기말, 당기, 전기, 차기란 보고기간의 기초 개념을 모른다. 말도 안 됩니다. 자, 회계기간 한번 확인해 봤고 이제 내용적으로 106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재무 상태란 뭐냐 나와있죠? 106페이지. 자, 재무 상태 때 파이낸셜 포지션 상태, 재무 상태란 뭘까? 재무 상태는 기업의 재정 상태라고도 합니다. 재정 상태. 그래서 이 재무 상태는 재정 상태라고 하는데 말은 재무적 상태의 포지션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이런 재무 상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요소가 있는데 이런 재정 상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데 파이낸셜은 돈을, 재무 상태를 돈을 조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지. 그래서 이 재무 상태, 재정 상태는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해야죠. 그래서 이런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한 상태를 재무 상태라고 하는데 어떻게 돈을 조달하고 어떻게 돈을 운영할 거냐 그 돈은 제가 펀드, 자금을 운영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재무 상태 또는 재정 상태라고 하는데 네? 그 재무 상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요소가 있더라. 요소. 자, 그러면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을 운영하는 데서의 요소. 자, 이 요소가 있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 재무 상태 요소라고 하는데 요소가 자산, 부채, 자본이 있겠다. 그래서 자, 자산, 부채, 자본이 재무 상태 요소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자, 이 자산 하면은 학명 A 우리가 asset이라든가 active라고 하겠다. 자, 그다음에 자, 부채 하면은 liability 또는 passive L이라고 학명을 하고 자, 자본하면 캐피탈 K도 있고 C도 있네. K 캐피탈 자본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자산하면은 기업의 자, 재화나 자, 우리가 채권. 그래서 기업이 돈이 될 수 있는 재화나 채권 등을 자산이라고 하고 부채하면은 부채는 채무 등을 부채라고 했다. 그래서 팔아서 돈 되는 것들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하고 부채는 갚아야 할 빚을 채물 부채라고 하겠다. 제가 지금 자산하고 부채를 가장 기초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자산이라 하면 재화나 채권 등을 자산. 자, 부채는 기업이 채무 등을 부채라고 하겠다. 그러면 자본하면 마이너스 이꼬르. 자본은 자산소 부채를 차감한 자녀액을 부채라고 하겠다. 그래서 자녀액을 자본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자산소 부채를 차감한 자녀액을 부채, 자본이라고 하겠다. 자, 부채 나오네요. 자, 그래서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자, 지금 자본의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팔아서 돈 되는 재화, 채권, 갚아야 할 채무 이랬는데 자, 좀 확장을 하겠습니다. 확장. KIFRS에서는 자산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같은 의미인데 KIFRS에서 자, 우리가 개념 체계상과 KIFRS에 대한 기준이 있고 개념 체계가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면은 기준에서는 경제적 자원을 늘 우리가 자산이라고 부채하면은 경제적 의무를 부채라고 하겠다. 그다음에 이 자녀에게 의미는 역시 경제적 자원인 자산,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나타나는 게 KIFRS의 재무 상태 요소다 그 말이야. 이걸 개념 체계에서는 화살표를 써놨다면 현재, 과거, 미래, 현재, 과거, 미래. 그래서 과거의 거래나 사건에 의해서 현재 지배, 현재
부담되고, 자, 미래적인 효익, 미래적인 효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자산, 미래적인 효익을 효익에 대한 제공, 자, 의무, 제공 효익에 제공될 의무를, 그래서 이런 경영 효익이 있는 의무를 했으니까 자원, 자, 그래서 KIFR에서 이렇게 경제적 자원, 굉장히 의무, 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개념체계상에, 어렵지만 개념체계상의 자원, 이 자원, 이걸 갖다 쓰는 겁니다. 경제 의무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자본은 역시 자녀액을 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산, 부채, 자본의 요소에 재무 상태에 대한 큰 요소를 확인 한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복적이지만 자산, 재와 채권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자원, 부채는 경제적 의무를 중시해야겠죠. 자, 그러면서 이 경제적 자원인 자산 하면은 107페이지 좀 봐보시면, 자, 자산이라든가 부채, 자, 유동과 비유동. 그래서 유동 자산, 유동 부채. 자, 또는 비유동 자산, 비유동 부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에 있어서는 자본은 없습니다. 그럴 때 유동과 비유동 하면은 1년 기준 정상 영업주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기준이나 정상 영업주기 기준에 따라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해서, 자, 1년 기준에 따라 1년 내 정상 영업주기 내 1년이 정상 영업주기 내 실현이 되거나 예상되는 것들은 유동, 그 외에는 비유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했을 때는 1년이 되기 때문에 주로 기간의 단기성을 갖는 건 유동, 장기성을 갖는 건 비유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면서 유동과 비유동에는 구분이 이루어진다.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단기, 장기. 그랬을 때 지금 부채도 같은 틀로 잡아나가는데, 그랬을 때 지금 자, 1년 기준에 또는 정상 영업주기 기준을 고려해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이 중요한데, 유동과 비유동, 유동에서 비유동으로 비유동서 유동의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유동 다음에 비유동 다음에 유동이 아니라 순서가 아니라 구분의 의미지 순서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떤 표에다 나타낼 때, 기록할 때 순서 의미는 아니라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그러면은 이 자산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냐? 107페이지. 뭐 현금, 당좌, 예금, 현금성 자산, 단기, 매매, 금융산,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매출 채권, 미수금, 단기, 대여금, 선거금, 선거비용, 미수수익, 상품, 끝이 아니. 투자부동산, 장기투자 금융산,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구, 산업, 재산권이 있는데, 자, 이런 항목들의 지금 이 자산
자산 항목들을 정리하면서 뭘 보냐면 이 자산의 항목이 된 분류죠. 예. 자산하면은 크게 금융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 부동산. 자, 그래서 자산하면은 이렇게 금융 자산, 재고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투자 부동산.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봐야지. 예? 그냥 항목별로 뭐 현금이다, 상품이다. 그런 항목들은 금융산. 금융자산 하면 대표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여기 안에 현금도 있고 당좌예금도 있습니다. 구분해놨지만은 현금 자산을 보는 게 낫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이 나오죠. 그랬을 때 단기 매매 금융 자산이 나오는데 단기 매매 금융 자산,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금융 자산 등이 자산 항목이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금융산은 자산 우리가 비금융 자산도 있어요. 좀 많이 어려운데 비금융 자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금융 자산 하면 그럼 비금융 자산은 자산인데 금융과 비금융이 있는데 이 자산 항목 중에 뭐가 있냐면 미수금 있고 선급금이 있습니다. 선급금. 그래서 아직 안 받은 금액, 먼저 지급한 금액. 그래서 선급금은 비금융 자산이 되고 미수금은 금융 자산이 됩니다. 반복이 되겠지만 선급금은 비금융 자산, 미수금은 금융산으로서 아직 받지 않은 금액, 먼저 지급한 금액, 상거래소에 먼저 지급한 금액. 그래서 다시 107페이지 중간에 미수금 나오죠. 그 밑에 두 번째 칸에 선급금 나오죠. 그래서 미수금 나왔습니다. 선급금 나왔습니다. 이런 항목들에서 선급금, 미수금을 설명해놨죠. 먼저 미수금부터 보면은 건물 등과 같이 상품이 아닌 물건을 매각 처분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은 상품을 매입하기로 계약금죄로 상품 등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미수금, 금융자산에 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 그래서 매출 채권, 미수금. 그러면 다시 매출 채권 107페이지 보면은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나오는데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합한 금액 그랬죠. 그래서 지금 매출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그래서 미수금도 그래서 다 금융 자산이 되는데 미수금 매출 채권의 성격을 알아야 금융산,
상품, 선급금을 알아야 성질은 비금 요소는 구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수록 뭐 선급금, 미수금, 매출 채권 이런 항목은 자 매출 채권, 자 기타 채권 채무 공부하면서 이런 단원들의 항목을 다 정리하는데 제가 이렇게 잠깐 펴준 이유는 뭐냐? 이런 구분을 좀 항목을 우리 회계에서는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기록은 정리하려고 설정된 단위의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정 과목에 대해서 과목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예를 들자면 뭐 선급금, 미수금, 매출 채권 다 금융선의 자산 항목인데 자 성격들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채권에는 상품, 유형상 형체가 있으니까 토지, 건물 등 무형하니까 형체가 없죠. 산업재산권 등 투자부동산 등이 자산 항목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이 자산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지 다음 시간에는 부채부터 한번 또 나머지 이런 틀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거래사 시설교육을 담당하는 김건희입니다. 먼저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와 아이폰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밴드를 다운하셔야 돼요. 설치 완료됐습니까? 밴드 어플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어플 상단에 이렇게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 잘 보세요. 이거 돋보기예요. 이거를 클릭해서 딱 하죠. 여기 뭐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 여기다 주, 수, 모.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 수, 모라고 검색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밴드가 나와요. 이 해당 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수험 생활에 필요한 자료나 또는 정보 공유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밴드예요. 이 공지사항 같은 거 보시죠? 공지사항 이렇게 보여요. 보이죠? 공지사항. 그래서 우리 8월 자료 제공이라고 있죠? 또는 매주 자료 볼용이라고 있어요. 매주 자료용 보기를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험생분들께 제공되는 자료인데요. 쭉 내려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 열기와 저장 등이 있어요. 보이시죠? 파일 열기,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의 저장,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 파일 열기를 한번 클릭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는 거 있죠? 자, 지금 현재 이게 문제풀이 50개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눈이 잘 안 보이세요. 그렇죠? 안 보시니까 야 이거 이러면 어떠냐라고 싶은데 안 그래요. 자, 이렇게 확대해 볼게요. 오, 그래요. 엄청 잘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파일을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시지 마세요. 이 파일은요, 핸드폰에 저장을 하셔가지고요, 컴퓨터로 쫙 옮기세요. 그 다음에 프린터 칙칙 누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자료에서 나가서 쭉 내려보세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내용들이 모바일 학습이라고 있어요. 매일매일 학습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더블보기 탁탁 찍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교수님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업데이트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문제를 쭉 푸셨죠? 쭉 내려보는 거예요. 쭉 내려보시면 다른 해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기분 좋으시죠? 여기 스마일 마크 쫙쫙 눌러줘요. 스마일 마크, 그죠? 기분 좋으신 분들 댓글도 쓰시고요. 이와 같이 우리 주, 수, 모 밴드에 가입하시면 매일, 매주, 매월 제공되는 아주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대를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합격 기원합니다. 화이팅!